법이 누더기가 됐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정책이 30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이게 중구난방 완전 섞여 있어요 지금. 그걸 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실제예요 실제. 10억 중에 7억을 세금으로 내요. 7억을. 정말 순간의 실수로 7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집값이 좀 약간 바닥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출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 있는 걸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세금도 알아야 돼요. 아예 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1주택자야. 2주택보다는 투기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은연중에 자기는 세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간 시절이 있었죠. 그게 2014년이었어요. 첫 번째 집을 샀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봤어요. 3천만 원이면 어디 어지간한 회사 신입사원 연봉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럼 왜 3천만 원을 손해봤을까?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남편 단독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남편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어요. 공동 명의 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에다가 매수자에 딱 이름 하나 더 쓰면 끝나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단독 명의 했어요. 그럼 왜 단독 명의 했을까? 막상 실전으로 가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공동 명의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때 3억 5천 정도 되는 집을 살 때 2억 5천을 대출 받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게 가장 처음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였어요. 무섭잖아요. 그때 거래했었던 부동산, 법무사, 또 매도자도 그 당시에는 미국 시민권자였어. 쉽게 말해서 내가 트럼프하고 거래한 거야. 트럼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사기꾼인 줄 알았어. 이 사기꾼들이 다 짜고 나한테서 뭔가 하는구나.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거래를 할 때 옆에 와이프가 있었어요. 둘이 손잡고 있었어. 와이프 신분증 내고 계약서 이름만 딱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그래서 한 3천 정도 날렸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를 바꾸면 명의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나오는데 그게 취득세가 또 나와버려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그 취득세가 4, 5천 원 나오겠더라고. 그럼 내가 3천 원 아끼려고 5천 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잘 알아두셔야 돼요. 1주택 상태에서 그 집을 팔면 그냥 비과세가 돼요. 어지간하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5억에 샀어요. 12억에 팔아요. 무려 7억이 올랐죠. 그런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판 금액이 12억이 안 넘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10억에 샀어요. 13억이 됐어요. 3억 올랐죠. 아까 그 사람보다 더 적게 올랐죠. 근데 12억이 넘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이 1억에 대해서. 여기 세금 낸 사람은 여기 세금 안 낸 사람에 비해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나는 3억밖에 못 벌고 여긴 7억인데.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장기부여 특별공제라고 하거든요. 12억 초과된 1억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감면을 시켜줘 버려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공제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여기에 거주 요건이 붙어버려요. 나는 1주택자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딱 1년 10개월만 거주하고 내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가거나 세를 줬다고 해요. 80% 장기부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기는 1주택자니까. 나중에 딱 팔 때 보니까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하소연해봤자 이미 늦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주택수가 많을수록 그게 훨씬 복잡하고 가져가는 게 많아요. 일부 투기 수요로 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 그때부터도 1주택자들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세금이. 당연히 다주택자겠죠. 이쪽은 알아서 공부해요. 아무 말 안 해도. 왜냐면 자기 돈이 뜯기거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나 이 사람들 보면은. 이거 실제 사례인데 70대 노부부예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최근에 이제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오래된 집인데 한 10억 정도 올랐대요. 양도차익 10억. 자, 그런데 70대 노부부가 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처음에 접근하는 게 월세 받으려고 접근하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두 채를 사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월세를 주고 그 오피스텔에서는 주거용으로 써요. 자, 그럼 이때 주택수가 몇 개냐면 오피스텔 포함해서 세 채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두 개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분도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옆에 부동산에 가서 살짝 물어본 거예요. 주택수 빠지냐고, 임대주택 등록하면. 빠진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양도세 중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리는 게 있어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10억 중에 7억을 세금으로 내요. 7억을. 그분들의 꿈은 자식 다 키우고 경기도 외곽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노후 꿈이 그냥 다 산산박살났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게 뭔지 알아요? 딱 하나만 하면 이 사람 비과세 됐어요. 뭐냐면 이 오피스텔을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관할 지자체, 뭐 시청이나 구청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세무서 등록을 안 했어, 이분들이. 그럼 세무서 등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번 방문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매도 계약서만 쓰고 잔금을 안 했다면 비과세 가능. 매도 계약서를 안 쓰면 더 좋고. 계약서를 쓰는 순간 여러분의 세금의 99% 그냥 결정이 나버려요. 저도 그랬잖아요. 단독 명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이것만 알고 가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무대리인, 세무사님들이라든지 회계사님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다 아시잖아요. 금검 절약. 한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그거 아끼려고 다가 7억이 날라는 거예요. 이런 좀 납세 관련된 서비스가
수혜가 너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정책이 30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그전 정부에서는 이제 좀 수요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규제가 올라갔죠. 지금은 규제를 좀 쭉 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바꿉니다 그럼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중구난방 완전 섞여 있어요 지금. 그걸 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어렵죠. 일부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법이 누더기가 됐다. 법이라는 게 좀 약간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어 버린 거죠. 가끔 저도 힘들어요. 간혹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바뀌고 나서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고 가급적이면 체계를 먼저 빨리 잡으시는 게 좋아요. 뼈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는 흰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그건 좀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체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바뀌는 걸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계속 사이클이 있잖아요.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가격이 또 폭등을 하잖아요. 같은 정부라 하더라도 규제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규제가 들어갔을 때 정말 순간의 실수로 7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회사 생활했을 때는 관련된 세금이 아주 요만큼이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법이 또 이만큼 늘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통제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치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무섭다는 게 세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하시고 성실납세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있어요. 처음에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집을 사면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세 이거 견적 받잖아요. 그럼 견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라는 대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여기서 한 2, 3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항목이 겹쳐 있어. 항목이 너무 과다해. 그러면 그거 내가 컴플레인 한 번만 해도 2, 30 줄어요. 그리고 보유세 나와요. 보유세는 사실 여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지간하면 공동명의 하면 끝나요. 그리고 공동명의 하면 나중에 양도세 나오거든요. 양도세도 공동명의 하면 유리한데 내가 집을 사는데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낸다 그러면 1억 올랐을 때 한 1,500에서 2,000 정도 세금을 내요. 근데 공동명의 하면 500 정도 세이브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공동명의 취득세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00 이상 아끼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곧바로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이사 가는 경우, 혼인하는 경우, 부모님을 모실 때, 상속받았을 때 그거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특례가 나와가지고 뭐 상생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을 내가 분양받았어. 그럼 이때 비과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했을 때 필요한 절세 전략 딱 하나만 하시더라도 내가 나중에 팔 때 꽤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세후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금을 완전히 최소화시키고 내가 좋은 곳 입지에서 내가 산다. 투자 관점 두 개가 딱 됐을 때 가장 좋죠. 제 수강생 중에는 5억 정도 세이브한 사람이 있어요. 강남에는 고가주택인데 2021년부터 2년 거주권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주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거주 못 하시면 지금 팔아라. 대신 조건이 있어요. 팔고 그 다음 넥스트 계획이 뭐냐. 근데 본인이 계획이 있대. 그럼 파시라고. 팔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9년에 판 거랑 2020년에 판 거랑 세금 차이가 5억 정도 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압구정이었어. 그래서 압구정 팔고 청담으로 넘어갔어 그분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입지이기 때문에 절세도 하시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사가지고 향후 추가 수익까지 좀 볼 수 있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은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입지, 교통 그게 아니고 세금하고 대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상업용 건물 같은 거 있죠, 오피스.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곳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대출이에요. 아, 내가 이번에 신용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요 앞에 있는 은행을 가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대출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 대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한 3천만 원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가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다 달라요. 조건도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은행의 원리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해줘야 되죠. 똑같은 은행인데 A, B, C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은 이미 대출을 다 해줬어.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 근데 C 지점을 막 하고 싶어 미치겠어 이게. 그럼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여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심시간마다 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간다? 아, 이거는 직장인이 못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대출 모집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딜러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은행연합회에 다 등록이 돼 있고 따로 수수료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금융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면 괜찮을 수 있고 특히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를 무조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면 막 역전세, 깡통전세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무실을 하는데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다. 자, 근데 그 임차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근데 여기 4억을 써보니까 이 4억이 너무 마음에 든다. 법인이 아예 이 4억을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나가는 금융 비용이 100이랑 비슷하다. 자, 그러면 임차하시겠어요? 그냥 사버리시겠어요? 당연히 사는 게 좋아요. 단 시간이 5년, 10년 지나도 여기가 오를 곳으로.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트, 코스트코 그런 데잖아요. 보면은 항상 외곽에 땅 싼 데 가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사람 바글바글 하죠. 자기들이 했었던 금융 비용을 누가 이자를 내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 가지고 있어 땅값 오르면 팔고. 근데 그걸 왜 그네들만 하고 우리는 하지 말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법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훨씬 빠르죠. 뭐 컨텐츠도 제작하는 거, 무자본 창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거에 다 그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걸 내가 수익을 하면은 내가 개인 사업으로 받을지 법인으로 받을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좋은 회사 아니면 스타트업들 보면은 다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다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받고 삼성전자가 왜 갤럭시를 삼성전자라는 법인으로 팔까? 거기에 경제적 자유로 가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버려요. 10억만 넘어도 그러면 49.5 지방세율 붙어가지고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법인세는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이번에 내려서 24%.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은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월급을 내가 300인데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2, 30만 원을 떼고 받잖아요. 근데 내가 법인을 해가지고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컨텐츠를 팔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의 판교에 대해서 매출액이 나오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넣어버려요.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비용을 합법적으로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요. 나한테 통제권이 훨씬 이쪽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을 내가 수동적으로 살 거냐 아예 내가 적극적으로 할 거냐 완전 이거는 다른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은 내가 지금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세금도 줄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회사를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좀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나오고 나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 했을 때 몇 가지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대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나오면은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하거든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법인 사업자라든지 세금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면 좋고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처럼 빨리 나와서 이걸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나오는 게 또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이 조직관리 HR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노동 환경이 그래도 저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내보내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좋아져요. 앞으로 사람 더 부족해질 거예요. 주 지금 5일제잖아요. 아마 조만간 주 4.5, 주 4일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년 연장 전 된다고 봐요. 국민연금이 없어 지금. 이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본업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뭐 주식을 해도 좋고 코인을 해도 좋고 부동산 해도 좋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향을 따져야 돼요. 저는 주식하고 코인이 제 성향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한 것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래 딱 한두 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본업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인이라면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와도 늦지 않다. 나왔을 때 반드시 법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훨씬 더 좋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 검색하면 워낙 이제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세금이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겁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 내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해진 퀘스트를 내가 하나씩 깨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깨고 갈 때 이왕이면 내가 끝까지 가서 클리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코인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함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함정을 피하는 게 치트키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최대한으로 아낄 수 있는 건 다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꼭 주변에 좀 다른 영상이라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